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험 계리사회에서 마련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영어로 제가 써놔가지고 IAA 그러면 이제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 그래서 이제 우리 계리사회는 이제 IAK라고 하는데 이제 국제 계리사회 그거 이제 약자고 이제 모노그래프 3권 뭐 하여튼 그 IA에서 이 모노그래프가 이제 약간 시차를 두고 발행이 됐어요. 그 이제 기준서가 지금 제가 이제 연락을 받은 게 이제 수정된 최종 그 기준서가 이제 25일 정도 IASB에서 이제 그 발간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 수정 공개 초안 나오기 전에는 2017년도 5월 이때 이제 그 나름대로 최종 기준서를 확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걸려 가지고 요 이제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위험 조정에 관한 모노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논문인데 실무에 대한 연구 논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읽었을 때는 참 정리가 잘 돼 있다. 요 교재 자체가.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계리사회에서는 한 1년여를 거쳐 가지고 이제 업계분들의 협조를 도움을 받고 이제 이렇게 볼런티어로 받아 가지고 그 번역본을 이제 곧 출간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맞서서 최종 감수를 맡은 제가 이제 관련되는 어떤 동영상 교육을 지금 만들게 되겠습니다. 저를 이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저는 뭐 지금 위치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계리 어떤 컨설팅의 프리랜서이면서 성균관대 이제 그 보험 계리학과 석사 과정의 이제 겸임 교수고 요 이제 한국 계리 사회에는 이제 전임 교수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이제 서밋에도 있었고 ADK 그다음에 이제 제가 캐나다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이제 그 삼성 화재 그다음에 이제 글리스 컨설팅 그다음에 PwC 코리아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캐나다에서는 제가 그 아비바 캐나다라고 이게 이제 영국 회사인데 그 캐나다에 있는 지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PNC 손해보험 회사여서 이때 이제 손해보험 쪽을 많이 익혔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건너가기 전에는 이제 라이나 코리아 여기서 이제 생명보험을 좀 했습니다. 그럼 뭐 나머지 이제 교육 이런 거는 참조를 해주시고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그 IFRS 17 기준서 아니면 이제 부록 적용 지침 그 다음에 이제 별책으로 나와 있는 결론의 근거 그죠? 그 기준서의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만약에 이제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다면 아니면 읽어 보시지는 못했지만은 뭐 교육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봤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그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제 해설판 근데 영어로 쓰인 이제 해설판이죠.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긴 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학습 목표를 좀 세워봤습니다. 이게 뭐 별도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IFRS 17 보험계약 부채에 대한 기준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한 내용인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위험 조정 여기에 관련된 원칙 이것의 어떤 해석 그리고 이해에 도움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IFRS 17 자체가 이제 일반 회계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일반 회계에서 과연 위험 조정이 갖는 의미와 위치는 무엇인가? 사실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계리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일반 회계에서의 어떤 의미와 위치
그리고 이제 요 모노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그 어느 정도 그 게리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게리 모델에 대해서 예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어떤 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했고 이런 건 안 보여주지만 결과를 어느 정도 그 표나 어떤 분석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하나 이제 케이스 스터디 그런 예제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 거를 아무래도 보면은 이제 그 실무를 하는 분들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간략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이 IFRS 17이 현재 2021년도 시행해서 이제 25일 최종 그 기준서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부록 중에 언제 시행을 한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2023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는 2021년을 목표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열심히 이제 그 이 IFRS 17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좀 진도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봤다시피 이미 구축을 완료를 해서 마지막 이제 그 레컨실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뭐 밸리데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회사도 있고, 아니면 현재도 많이 이제 구축 중인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 향상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모노그래프를 쓴 저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또 학습 목표로 삼을 거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요 그 위험 조정에서의 어떤 그 모델 자체가 아마 생소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어떤 계리적인 실무하고는 좀 다른 그런 글로벌리 많이 발전했던, 왜 이렇게 발전했냐 하면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솔벤시 2가 그 유럽에서 이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솔벤시 2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계리적으로는 그런 모델링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IFRS 17은 이제 그 이후에 또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확률론적인 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또 더 어느 정도 IFRS 17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글로벌한 어떤 모델링 케이스 이 부분이 일단 그 소개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목차는 제가 간단하게 그 한 10장 정도 있고 이제 부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IA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리스크 어드저스먼트에 대한 모노그래프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발런티어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쭉 만들어서 앞에 얘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참 그 앞에 있는 것들 자체도 상당히 가치 있게 짚어볼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좀 영어를 읽으시면 되겠지만은 이제 제가 이 번역에 대한 최종 감수를 하면서도 참 그 영어 표현의 어떤 뉘앙스가 갖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과연 최대한 잘 이렇게 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그거를 너무 많이 생략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책이 너무 잘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의 값어치를 떨어뜨릴 것 같아서 저런 머리말이나 뭐 그 개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말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요 이제 그 위험에 대한 조정입니다. 조정.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이런 일반 회계가 워낙 이제 보험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회계에 있어서 저 보험 위험이라고 하는 게 보험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사업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인데, 그 위험을 어떻게 내가 인수하면서 조정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회계에 객관적으로 잘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안에 이렇게 숨겨 있지만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이제 보험 위험에 대한 조정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제 나이를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제 나이보다도 더 오래 어떤 국제적으로 이런 위험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많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실무자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보통 암묵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회사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죠?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하면 그런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의 추정치에 상당히 좀 그 객관적이지 않고 명시적이지 않고 암묵적으로 들어온 게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에 그 제시를 해요. 왜냐하면 보험 산업은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가 인수하는 위험, 이거 자체를 사실은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거의 100여 년 동안 항상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솔벤시 2에서 위험 마진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리스크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스크, 우리가 마진 뭐 할 때는 뭐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저 부분이 솔벤시 2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인수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위험을 우리가 커버하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서 일단 첫 번째 이해하시고, 이 솔벤시 2적인 개념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 회계 목적 갭이죠. 이 부분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이 리스크 어저스먼트라고 하는 이 용어와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는 이제 저런 부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위험 마진 이런 의미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이제 감독 규제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금감원, 그리고 2016년 유럽에서 시행된 솔벤시 2, 그다음에 그거에 이제 아류인 ICS, 거기에 우리는 이제 그 K를 붙여가지고 킥스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세비니, 스태튜토리 아니면 프루던트,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많은 용어들을 쓰는데 그 전체를 이제 감독 규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위험에 기반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고 이 감독 규제 목적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특히 이제 그 회사가 만약에 그 망하게 되면, 부도가 나게 되면 그 미래의 어떤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회사가 아무래도 도산 당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경기 전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감독 규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런 데에서도 이제 위험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핵심적으로는 뭐냐면은 보험 위험으로부터 이 회사에 과연 재무적인 파이낸셜한 영향이 어떻게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 뭐 정량적이건 정성적이건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뭐 상호회사 아니면은 뭐 공제 이런 것도 있지만 주식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험 사업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 이 관계자들이 보험 사업에 저건 위험하니까 나 투자 안 할 거야, 위험하니까 돈 안 빌려줄 거야, 위험하니까 나 계약 안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신뢰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상에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IFRS 17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측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영어로 measure, 그래서 처음 나왔는데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measure 이렇게 뭘 길이를 잰다 뭐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그런 측정 모델을 기준서에서 굉장히 그 법전처럼 이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거 이렇게 도식적으로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그 일반적인 측정 방법론, 측정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IFRS 17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IFRS 17이 하나의 그 Actuarial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전에 해오던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은 이제 요 새롭게 제시되는 측정 모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특히 그 안에서도 여기 위험에 관련된 부분, 여기 위험 조정이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 어떤 뭐 실무를 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그 페이퍼들, 연구 논문들을 많이 그 썼어요. 이 리스크 마진을 그 어떻게 과연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자료들이 IFRS 17의 특정 요구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불가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제 IFRS 17으로 들어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 나온 이제 용어 리스크 어저스먼트, 그걸 이제 우리말로 위험 조정이라고 하는데, 요 위험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IA에서 그 INA 뭐 100이라고 인슈런스 액추어리얼 노트 이것도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교재 자체가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잘 써져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배경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리스크 마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 나라에서 자기 방식대로 저 부분을 하여튼 그 재무제표 만들 때 많이 애들을 했어요. 나라마다 이제 용어가 좀 다르고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IFRS 17의 위험 조정이라고 하는 걸로 명시적이면서도 상당히 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좀 통일시키자,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IFRS 17에서 위험 조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수정 공개 초안이 25일 나오더라도 이 리스크 어저스먼트에 관한 내용은 크게 변동될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이거를 하나의 계리 모델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계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학과 통계에 기반한 그런 모델들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모수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가정들, 이런 부분 자체,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이제 뭐 회사 A, B가 다른데 두 회사가 자기네들이 어떤 그 언더라이팅적인 결과 자체를 동일한 가정이나 모수를 쓸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 가정들은 다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실무 예시에서도 그 하나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노그래프의 어떤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 나라,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회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분석을 해서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모델을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모델 안에서의 어떤 모수들, 파라미터하고 어썸션, 가정들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저게 이제 어떤 계리 전문 인력의 어떤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제가 밝혀 드리는데, 국제적으로 이제 들로이트 컨설팅의 전문가 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그 뭐 뉴욕, 시카고, 뭐 홍콩, 런던 이렇게 아주 세계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걸 개인적으로 다 나눠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뭐 이제 여기 책에 있는 이제 참조 문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논문들은 요즘에 인터넷에서 금방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계리 쪽에서 약간 좀 그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이 사람들이 아 이것이 정답이다, 수학에서 어떤 해를 얻듯이 그런 게 아니고,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조차도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최소한의 어떤 그런 방법이나 모델들이에요. 물론 이제 새롭게 소개되는 부분도 이제 모델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거기에 뭐 국한돼 가지고 이것만 써야 된다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떤 다루지 않는 다른 모델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의 그 이런 기법이나 방법론 모델들이 있다라는 거를 소개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머리말에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논문에는 한 5개 정도의 어떤 대주제인데, 처음에는 이제 기초 원리는 아무래도 이제 기준서에 근거해서 이제 기준서하고 적용 지침, 프로긴 결론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기초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측면, 그죠? 그 퀀터테이티브하고 퀄러테이티브한 측면에서의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정합성 검증, 그죠? 밸리데이션 하는 거. 여기 재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상 보고 시점마다 남아있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다시 측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일 같지만 나중에 이제 원칙, 그 특성에서 보시면 왜 그런지 이제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려운데 개념 자체도 어렵고 모델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저것을 회사 안에서의 어떤 그 계리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그 회사 밖에 그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그 설명을 하는 공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 보면은 각각의 어떤 보험 상품의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뭐 꼭 한 방법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뭐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사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조 사항이나 이제 추가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제안함으로써 사실은 그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계리적인 전문가의 그런 바탕한 그러면서도 거기하고 유관한 부서에 있는 예를 들어 좀 어카운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보험회사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계리적인 기본 개념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비춰봐서.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제가 이제 볼드로 했는데 아주 조심스럽죠. 각각의 저자 개인적인 어떤 견해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리 실무 기준이나 공인된 실무 지침 이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나름대로는 이제 교육적인 목적을 강조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사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이제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뭐 일본에서 이제 가신 여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미래에 좀 우리 계리 전문 인력들이 글로벌하게도 좀 참여를 같이 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소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렸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번역하는데도 뭐 1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3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의 어떤 그 IFRS 17의 기준서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드리는 거고, 요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험 조정에 대한 어떤 측정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적절한 검토 후 적용 가능성 있는 일부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는데 제가 이 어떤 모노그래프에서 소개하는 모델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처음 본 그런 모델들도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본 모델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그 교육에 대한 니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리사들, 기타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언더라이팅도 있고 클레임도 있고 뭐 어카운팅도 있고 이런 분들이 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장기보험이 그 손해보험사에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위험조정 산출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용 가능한 기법이나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나중에는 어떤
그 전체 업계 차원에서 실무자들에 대한 어떤 지침서나 또 다른 이제 교육 내용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초점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위험 조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저걸 운영을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국제 계리 노트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번역본이 나올 건데 그 다음엔 또 이제 계리 실무 기준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계리 실무 기준 보면은 이제 보신 분 있겠지만은 기준서보다도 더 원칙적이에요. 되게 이제 상위 레벨의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국제 계리 노트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저런 부분 안에서도 이제 위험 조정 섹터를 보면 추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제가 위험 평가 전략, 위험 선호도 이런 말들을 썼는데 그걸 이제 그 기준서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평가 전략 이거를 리스크 애퍼타이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리스크 프레퍼런스고 그러니까 보험 산업 자체가 보험 위험을 인수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전략 그리고 나는 어떤 위험들을 인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바로 회사마다 각각 엔티티 스페시픽하게 그게 자체적으로 평가가 돼서 위험 조정을 내가 측정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그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마다 기법이나 어떤 모델들이 똑같을 필요 없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측정에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보험계약 마진 CSM을 이제 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계약의 어떤 부채를 보험계약 부채를 측정을 할 때 일단은 그 계약 그룹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익 계약, 이익이 가능한 계약은 이제 그 CSM이 값이 나올 거고 손실 부담 계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이제 CSM이 0이면서 별도의 어떤 또 그 손실에 관련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내가 두 가지 다른 계약 그룹을 측정을 할 때 그 안에 구성되는 한 요소로서 리스크 어저스먼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조정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험 조정 추정치 자체가 계약 그룹으로 내가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그런 어떤 계약 그룹보다 높은 수준의 포트폴리오 이 수준으로 어떻게 과연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상위 레벨에서 리스크 어드저스먼트를 추정을 해서 그 측정 단위인 보험계약 그룹 단위로 하향해서 배분한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특성으로 봤을 때 어떤 한 계약 내의 담보별로도 RA 측정량이 다를 텐데 그거를 따로 측정을 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바텀에서부터 그 메저먼트 기준인 보험계약 그룹으로 이거를 합해가지고 올라오는가 어떻게 애그리겟 업 시키는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실무적으로 챌린징한 부분이 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다양화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뭐 그 보험 계약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위험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하는데 뭐 진짜 한뭐 6, 70년대에는 나는 안보험만 팔 거야. 이런 어떤 하나의 계약을 파는 특정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망하고 한 회사가 여러 계약, 여러 리스크를 인수를 해요. 그러면은 위험이 다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으면 거기에서 뭔가 그 다양화의 이익, 다이버시피케이션, 베네핏이 오지 않느냐. 근데 저거를 이제 모델링 하는 게 또 통계적으로 되게 이제 챌린징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특히 위험 조정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특히 이제 여기하고 관련해서 몇 개 이제 좀 모델들이 나오는데 이거 처음 들어봤어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제로 해서 잘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따로 여기서 이제 보험 계약 마진 이제 CSM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위험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기준서에서 여러 군데 저 처음에 읽을 때는 여기하고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 모노그래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약이나 포트폴리오보다 상위 수준에서 추정을 해서 측정 단위인 아래까지 하향한다. 아니면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어떤 아래의 특성 자체가 어떤 그 내가 보장하는 그 위험의 특성 그러면은 이제 세부 어떤 커버리지 담보 단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담보별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그걸 올라오는가 이런 측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 그게 이제 이익 가능 계약하고 계약 그룹하고 손실 가능 계약 그룹이 상당히 이제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그 설계를 할 것인가 이걸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쭉 이 부분은 제가 뭐 생략을 할게요. 왜냐하면 PAA나 이제 Variable Fee Approach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단기 보험, 요거는 이제 투자 관련된 여기서는 이제 Discretionary Participating feature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 적용 지침에도 안 나오고 결론의 근거에만 나오는 건데 어쨌거나 뭐 그 생명보험에서는 이런 투자 계약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되는데 얘네들은 다 RA하고는 상관없다. 그죠? RA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논문 주제에서 이제 벗어난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단기보험이라고 하더라도 LIC라고 하는 게 이제 liability for incurred claim인데 이제 과거에 이미 발생한 부분에서의 미래 어떤 특히 이제 클레임하고 관련된 보험금 관련된 지출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RA가 있기 때문에 PA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RA 측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업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요 이제 RA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좀 엔티티 스페시픽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벤시 2 같은 경우는 그 미니멈 리ኳ어먼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컨피던스 레벨 기준으로 하면 99.5가 미니멈인데 이제 RA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자기들이 어떤 위험 평가 전략이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그 수준을 그 회사에 맞게 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가장 기본적인 언더라잉한 그 기준점은 뭐냐면은 내가 예상하는 그 기업이 예상하는 미래의 어떤 보험 계약과 관련된 현금 흐름 이 자체에서의 어떤 위험 불확실성을 내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그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너네는 왜 이렇게 이게 커? 왜 너네는 저 회사에 비해서 비슷한데 왜 작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공시에서 왜 그런지를 또 정확히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 내용은 뭐냐? 기업의 어떤 위험 평가 전략하고 위험 선호도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쭉 1장부터 쭉 2장, 3장, 한 1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 이제 20시간을 그렇게 이제 강의하려고 생각하는데 뭐 한 장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시간씩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배분은 안 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거의 뭐 한 마지막 제가 번역에 대해서 최종 이제 점검을 하면서 시간이 20시간이면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자세하게는 못 해드릴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요 모노그래프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요약을 해드리고 별도로 실무자들 관련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따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코퓰라라든지 아니면은 웽 트랜스포메이션 요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에서는 좀 들어보기 힘든 그런 모델이고, 뭐, 이건 그냥, 뭐, 우리가 잘 못 대본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그걸 그냥 접하는 건데,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좀 케이스 스터디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시간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좀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0장까지 쭉 이제 케이스 스터디들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 교육을 맡으면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 앞에서부터 10장, 불호까지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저랑 이렇게 진도를 맞춰가지고 읽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에서 이제 실무도 하랴 뭐 바쁘시고 또 시험 준비하는 분이 있고 해서 200페이지 넘는 거를 어떻게 읽어요? 또 디스카운트하고 또 스토캐스틱 모델링이라는 또 모델 그 모노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읽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다시 보는 거죠. 뭐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본으로 보실 수도 있고 이제 번역본이 나오니까 번역본을 읽어보시는 게 그러면서 다시 이제 기준서나 적용 지침, 결론의 근거로 가셔가지고 해당되는 거를 찾는 거는 좀 쉽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중간에 좀 내용을 삽입을 해서 이 모노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로 한번 책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내 이제 실무하고 꼭 연관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그렇게 한번 책을 좀 쭉 읽게 한다. 그런 의미로 큰 의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리사회에서 이 책을 그 IA에다가 그 한 권 팔 때마다 얼마씩 저희가 이렇게 도네이션 한다 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정도로 하고 많은 인력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1년 넘게 걸려가지고 이게 완성된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여튼 이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많이 접하고 읽고 고민하고 또 이제 논의도 하고 그런 논의의 장을 또 계리사회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준에서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각 장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단은 지금 이게 그 기준서 안에서 일반 측정 방법 거기에 관련해서 RA라고 하는 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제 본문 내용에서도 위험 조정 관련한 핵심 결론 요약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준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계약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계약 그룹인데 최초 인식 시점 그 시점에서 이제 먼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서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행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있는데 그 이행 현금 흐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치, 그거를 이제 빌딩 블록 1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준서에는 이제 빌딩 블록 1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치가 바탕에 딱 깔려 있어요. 빌딩 블록 1으로. 근데 그것에 대한 두 가지가 조정치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조정 금액인데 뭐를 조정하느냐? 화폐의 시간 가치와 미래 현금 흐름과 관련된 금융 위험. 우리가 투자하는 쪽의 금융 위험 말고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빌딩 블록 1을 그거를 빌딩 블록 2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책에서 설명하는 비금융 위험이에요.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그 부분이 빌딩 블록 3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행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 현금 흐름을 보면 내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이게 net inflow다, net outflow다. 그거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익 가능 계약 그룹이다. 이거는 손실 가능 계약 그룹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이익 가능 그 계약 그룹이다라고 하면 보험 계약 마진이 이제 숫자로서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빌딩 블록 4가 돼요. 그거를 이제 조금 그림으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익 가능 계약 그룹. 그래서 내가 이행 현금 흐름을 계산해 봤더니 이익이나 그죠? 물론 이제 수식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현금 유출해서 현금 유입 그 식을 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빌딩 블록 1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조정 금액으로서 화폐 시간 가치와 금융 위험,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조정,
세 번째가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때 교육을 했을 때 질문을 하는데 리스크 어드저스먼트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리스크 어드저스먼트는 하나의 변동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그리고 이익 가능 계약 그룹에서는 빌딩 블록 4 CSM이 0보다 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손실 가능 계약 그룹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다 똑같이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이 이행 현금 흐름을 해보니까 손실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도 그런 때는 이제 빌딩 블록 4인 저 CSM이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0으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없어진다는 의미겠죠. 그죠? 대신 뭐가 들어오느냐? 로스 컴포넌트라고 하는 그 미래 손실 가능 금액이 로스 컴포넌트로 셋업이 되면서 얘가 그 손실로 인식이 되고 부채 금액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잠깐 또 그거는 이제 최초 인식 시점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시점, 그죠? 계약이 뭐 월 중에 뭐 14일 날 들어올 수도 있고 28일 날 들어올 수도 있고 3일 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기준서에 의하면 들어온 시점에서 바로 측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CSM 금액이 0인지 아니면 그 0보다 큰 금액인지 그리고 로스 컴포넌트는 그 얼마인지 그걸 해놓고 나서 첫 보고 시점에 그래서 그거를 이후 측정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LRC라고 하는 거는 그 지나간 시점에서 아직 미래에 남아있는 보장 기간 거기에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익 가능 계약 그룹은 이렇게 빌딩 블록 1, 2, 3 요거를 다시 측정을 해야 돼요. 다시 미래에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예전에 해놨다고 그냥 가져다 쓰면 안 되고 다시 측정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빌딩 블록 4가 최초 시점에서는 그냥 세 개 합쳐가지고 계산이 됐지만 여기에서는 최초 CS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추정을 한 게 최초에 추정한 거하고 다르면 그 다른 금액이 이 추정 조정 금액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고 이제 손실 그 가능성이 있는 계약 그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행 현금 흐름은 똑같이 다시 추정을 해요. 특히 RA는 특히 0보다 큽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이게 손실 가능 계약 그룹이었으면 최초 시점에서 0으로 있었겠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밑에 제가 쓴 게 뭐냐면은 근데 다시 미래를 추정해 보니까 가정을 바꿔서 회사에 좋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익 가능 계약 그룹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CSM 금액이 0보다 크게 되면서 전환이 되게 돼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계속 0이 돼서 사라지고 로스 컴포넌트가 오는데 로스 컴포넌트를 최초 시점에서 셋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후 측정이니까 그 시점에서는 로스가 발생함에 따른 리버설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만약에 이익계약그룹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이 남아있는 로스 컴포넌트 금액을 다 상각을 하고 그래도 CSM 금액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이익 가능 그룹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익 가능 계약 그룹, 손실 가능 계약 그룹. 그거에다가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 이후 측정이니까 지나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인컬드 클레임이 있는데 인컬드 클레임에서도 미래에 추가적인 어떤 현금 유출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다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빌딩 블록 1, 2, 3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얘는 이미 지나간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미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죠?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보상을 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에 의해서 이익이 난다든지 손실이 나면 이거는 바로 PL로 가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익이 얼마고 아니면 손실이 얼마다. 그래서 이렇게 이행 현금으로는 금액 이렇게 된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이후 측정에서는 여기 미래의 자녀 보장 기간에 대한 부채 LRC하고 그 다음에 기발생 클레임에서의 LIC를 합쳐서 그게 중간 이후 측정에서의 보험계약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기 힘든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는 게 요 모노그래프에서도 이런 제너럴한
그 측정 방법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RA가 그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모노그래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 RA 안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서를 이해하는데 요 RA라는 모노그래프의 교육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전체 이 모노그래프를 커버할 거기 때문에 계리 부서에 자기가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선임 계리사 지원 조직 이렇게 꼭 계리적인 업무에 있는 분 말고도 어떤 격리, 어카운팅 부분, 그다음에 아니면은 보상, 클레임 부서, 그다음에 또 언더라이팅 부서. 이게 계리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들도 나중에 재무제표 봤을 때 위험 조정, 리스크 어저스먼트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지?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계리적인 지식이 없는 타 연관 부서의 분들도 이 동영상 교육을 많이 들으시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많이 좀 추천도 해 주시고 많이 참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